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이슬람 무장단체 하마스가 10월 7일 이스라엘을 전격 공습했습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 극우정당 벤그비르의 도발에 반발해 보복을 천명한 작전명 알-아크사 홍수를 실행한 것이죠. 이날은 유대교 안식일 새벽이었습니다. 50년 전 욤키프르 전쟁 때도 유대교 주요 명절 중 하나인 속죄의 날에 기습 공격을 했기 때문에 그날의 악몽이 되풀이되는 것 같았습니다. 또한 이스라엘판 9.11 테러에 버금가는 사건으로 비유됐죠. 하마스의 불도저는 이스라엘군이 2년 전에 완성한 6m 높이의 철제 콘크리트 벽을 무너뜨렸습니다. 팔레스타인 테러 집단과 이스라엘 남부 주민을 가르는 아연벽이라고 했어요. 이 벽에는 감시 카메라와 레이더 장치, 각종 센서가 부착되어 있어서 스마트 펜스, 스마트 월이라고 불렀죠. 수백 명의 하마스 무장대원들이 모터사이클과 픽업 트럭을 이용해 무너진 이 벽을 넘어서 진격했습니다. 공중에서는 전동 패러글라이더를 타고 이스라엘 영토로 쳐들어갔어요. 하마스는 해상에서도 보트로 이스라엘 영토로 침투했어요. 국경을 뚫고 육해, 공 다양한 루트로 전면 공격을 한 것이죠. 이스라엘 철통 방어 시스템으로 알려진 아이언돔, 철제 콘크리트 벽, 국정 스마트 시스템, 모사드가 다 무력화됐습니다. 30년 전 28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연 오슬로 협정이 우여곡절을 거쳐 아브라함 협정까지 이어졌지만 하마스는 여기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랍의 큰형님 사우디가 아브라함 협정 후속으로 국교 정상화가 된다면 팔레스타인이 고립될 운명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하마스는 그동안 수십 수백 발의 로켓 공격을 했을 때 이스라엘의 방공 시스템인 아이언돔에 막히고 거꾸로 이스라엘의 막대한 보복 공격을 받았었죠. 그래서 이번엔 예상 보유량을 뛰어넘어 한꺼번에 수천 발의 미사일을 발사하는 전면전 수준의 도발을 했습니다. 하마스는 지상으로도 직접 침투, 이스라엘 국민 수백 명을 포로로 잡아 가자 지구에 억류했습니다. 2005년 이스라엘 샤론 총리는 이스라엘인 7,000명과 팔레스타인인 140만 명이 대립하고 있는 가자 지구에서 일방적으로 철군했어요. 평화를 위한 철수였지만 기세를 올린 하마스가 이듬해인 2006년 팔레스타인 총선에서 승리했어요. 그리고는 2007년 가자 지구에서 파타 정파를 몰아내고 이곳을 독자적으로 통치하고 있었죠. 파타의 중재로 인한 평화조약이 깨지고 전투가 다시 시작되자 이스라엘은 2007년 가자 지구를 봉쇄했습니다. 이집트도 남쪽 라파와 맞닿은 국경을 통제했죠. 가자 지구는 소규모 농업과 관광 산업을 제외한 산업활동 대부분이 중단되면서 높은 실업률과 빈곤 문제에 시달렸어요. 이동의 자유도 제한되었죠. 그래서 가자 지구 사람들은 이를 창살 없는 감옥이라고 부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지상전이 가져올 많은 인명피해를 우려해 하마스를 가자 지구 내 봉쇄하는 전략을 써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자 지구 주민들의 고통은 겨우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극한의 상황에 직면해 왔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2022년 11월 재집권할 때 극단주의 시온주의당과 연정을 하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일부 극우 강요들이 서한지구 병합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현지 정정은 불안해졌죠. 그러면 하마스는 이스라엘에게 수백 배의 되갚음을 당할 것이 뻔한데 왜 이렇게 무모한 도발을 했을까요? 2007년 하마스는 파타와 싸우다 가자 지구로 밀려났는데요. 하마스는 시대적 변화에 따른 변화의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존 노선으로 일관하다가 중동 및 팔레스타인 내 지지 기반도 약해졌습니다. 이에 가자 지구 봉쇄로 인한 극한적인 고통에 대항하여 공세적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팔레스타인 대중에게 하마스의 존재감을 알리려는 이유도 있습니다. 2021년 권좌에서 물러난 이후 비리 혐의로 시달리던 네타냐후는 지난 7월 사법부 권한을 대폭 축소하려고 했어요. 시위가 끊임없이 이어졌고 군을 포함한 고위직들도 이 정책에 반대했는데요. 하마스는 이런 정치적 혼란상에 약한 고리를 파고들었어요. 세계 최강이라는 이스라엘 정보기관인 모사드조차도 하마스의 공격 징후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햇볕 정책에 순응하는 듯 포장을 하면서 1년여 동안 몰래 준비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0년 아랍에미레이트를 비롯한 아랍 형제국들이 아브라함 협정으로 줄줄이 이스라엘과 수교할 때 팔레스타인은 고립무원이었습니다. 여기에 아랍 이슬람권의 맏형격인 사우디마저 이스라엘과 손을 잡으면 팔레스타인의 존립 기반은 더욱 위태로워지잖아요. 판을 흔들기 위한 도발을 한 셈입니다. 바이든은 외교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미국은 한동안 갈등 관계였던 사우디를 다시 품기 위해 공을 들여왔는데요. 가시쿠지 일로 러시아 중국 편으로 기우는 빈살만의 마음을 되돌리는 일이죠. 그 핵심이 사우디와 이스라엘을 엮어 미국이 주도하는 친미 진영을 보관하는 전략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사태로 인해 제동이 걸렸죠. 사우디는 아랍 민족으로서 순위파인 팔레스타인을 지지하지 않을 수 없어요. 반면 미국은 이스라엘을 편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우디는 최근까지 이스라엘과의 수교를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받아낼 것들을 계산하고 있었죠. 그러던 차에 돌발 변수가 나타난 셈이에요. 반면 오랫동안 하마스를 지원해왔던 이란은 내심 반가울 것입니다. 일단 미국과 사우디의 관계 회복을 막아내는 효과가 크지요. 하마스의 후견국이자 반서구 저항의 담론을 이끄는 이란의 소프트 파워를 내세울 수 있어요.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시아파로서 이란의 직접적 영향권 아래에 있다면 하마스는 순위파이지만 주로 이란에서 자금과 무기 지원을 받고 있죠. 이란 배후설이 끊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미국은 하마스의 공습을 테러로 규정하고 항해 중인 최신의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 제럴드 포드함을 즉각 지중해로 향하게 했습니다. 여기에는 80대 이상의 함재기를 탑재할 수 있죠. 이와 함께 F-35, F-15, F-16, A-10 등 전투기를 추가로 배치하기로 했어요. 주변국들이 함부로 확전을 부추기지 말라는 경고였죠. 미국의 단호한 태도에 하마스를 도와 이스라엘을 공격하려던 세력들이 바로 꼬리를 내립니다. 이란은 팔레스타인을 지지하지만 이번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계획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는 IS 잔당을 비롯한 내전 상황이라 함부로 군을 움직이기 힘듭니다. 레바논 역시 코로나로 인해 불안해진 경제에 직격탄을 맞아 반정부 시위로 어수선합니다. 다만 레바논의 무장단체인 헤즈볼라가 하마스를 적극 지원하고 제한적 규모지만 이스라엘 북부에 포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역시 하마스를 지지하지만 제코가 석자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스라엘과 정서적 유대도 깊죠. 소련 해체 후 러시아에 거주하던 100만 명 이상이 이스라엘로 이주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모두와 긴밀한 삼각관계로 곤란해진 형편인데요. 다만 방어에 집중하던 러시아가 이 틈을 이용해 우크라이나 핵심 거점 동부 아부디부카에 대해 대대적인 공격에 나섰습니다. 미국은 확전을 막기 위해 외교전을 펼치며 최악의 상황에도 대비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에는 국제법을 준수할 것을 권고했어요. 민간인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라는 말이죠. 바이든 대통령도 하마스 배후로 의심되는 이란에 조심하라고 직접 경고했고요. 이어 카타르 은행에 예치된 한국에서 풀린 이란산 원유 수입 대금 60억 달러를 다시 동결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먼저 큰 희생 없이 하마스가 잡아간 인질을 무사히 구출해야만 합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 기습 공격으로 어린이를 비롯한 150여 명을 인질로 납치해갔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이스라엘에 수감된 하마스 전사 5천여 명과 맞바꾸자고 했어요. 어린이와 민간인 인질들을 그냥 돌려보내도 시원찮은 마당에 범죄인들과 맞바꾸자니요. 어림없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 괴멸을 천명하고 있지요. 보복공습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지상군 투입은 시간 문제로 여겨져 왔는데요. 이스라엘군이 13일 가자지구 주민 절반에 해당하는 110만 명에게 살고 싶으면 24시간 내에 남쪽으로 대피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그러자 매우 짧은 시간에 100만 명이 이동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는 비판이 거셌죠. 꼬리를 내리던 이란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의 민간인들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는다면 이 지역은 새로운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군사작전을 멈추지 않는다면 통제불능 결과가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사실상 가자지구 내 3만 명 안팎으로 추정되는 하마스 대원과 민간인의 구분은 쉽지 않아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주민 대피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이스라엘 지상군이 투입돼 시가전이 벌어질 경우 민간인이 하마스로 오인돼 사살되는 창극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하마스는 가자지구의 수백 킬로미터 길이의 방대한 터널망을 구축했고 상당한 양의 무기와 물자를 비축해 놓았어요. 그런 까닭에 지상전을 벌인다면 이스라엘 군도 상당한 피해를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의 침공을 감행할 경우 지금도 국지전을 치르고 있는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보다 더 공격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동 주변국들과의 관계도 점점 복잡하게 꼬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한치도 예측할 수 없는 진퇴양난입니다. 무엇이 이 지역을 이렇게 뒤엉킨 실타래처럼 만들어 놓았을까요? 그것은 100여 년 전에 영국이 이 지역에 뿌린 분쟁의 씨앗 때문입니다. 영국은 1차 대전 때 아랍인과 유대인에게 이중으로 약속을 했어요. 이것이 중동을 분쟁의 소용돌이로 만들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진행 중인 1915년에 영국 구동판무관 맥마흔이 전쟁이 끝나고 아랍인의 독립국가 건설을 지지한다고 맥마흔 선언을 하죠. 당시 중동 지역을 지배하고 있던 오스만 제국이 영국과의 전쟁 당사국이었기 때문이에요. 한편 로스차일드 가문은 영국이 제1차 세계대전을 이기는데 많은 재정적 지원을 해줬어요. 그리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1917년 벨포어 선언이 나올 수 있었던 거죠. 맥마흔 선언과 벨포어 선언이 상충되는 겁니다. 아랍인에게는 전쟁을 도와줘라. 그러면 오스만 제국이 무너질 때 아랍 국가를 만들어주겠다. 유대인에게는 전쟁 자금을 도와줘라. 전쟁에서 이게 오스만 제국이 물러나면 너희들 시오니즘을 완성할 수 있게 팔레스타인의 유대인 국가를 만들어주겠다. 이중 수표를 발행한 거죠. 이런 이유로 유대인과 아랍인들은 팔레스타인 지역이 영국과 약속에 의해 자신들의 땅이라고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상 강대국이 오로지 전쟁 승리를 위해서 약소국을 어떻게 이용해 왔는지, 그 결과가 100여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후손들에게 어떻게 고통을 안겨주는지, 권력에 집착한 한 사람의 과욕이 불러온 재앙은 또 어떻게 참혹한 실상을 만들어내는지,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중동 사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기회에는 1차에서 4차까지의 중동 전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